네, 뉴스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투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지금 전국 투표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에는 전국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15.7%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인 오전 11시 투표율은 18.8%로 그때와 비교해 3.1%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20.14%였는데 이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발표되는 투표율 집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앞서 11.49%를 기록한 지난 지방선거보다 무려 1.8배나 높은데요. 따라서 56.8%를 기록했던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보단 더 올라 60%를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투표를 적극 참여해 진정 우리를 위해 봉사할 일꾼이 누군지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최초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반쯤부터 공개되고 당선자 윤곽은 저녁 10시 반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은 오늘 하루 종일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며 오후 5시 20분부터 선택 2018 특집 방송을 통해 개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치 1번지 수원 지역 투표소에 이재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중계 때문에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속한 투표소가 이곳과 그다지 멀지 않아서 이제 끝나는 대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곳 광교 지역은 젊은 층의 비율이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른 아침부터 이제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를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 투표율은 15.1%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같은 시간 17.2%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전투표율은 17.47%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10.3%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확산되면서 남경필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반적으로 미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지만 이런 의혹 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 후보의 스캔들에 대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난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 광교 1동 주민센터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 현재 11시 기준으로요, 전국 투표율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5.7%로 4년 전 선거 때보다 많이 낮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14.7%로 2004년 지방선거 때보다 22.6%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 역시 17.2%로 2014년 선거 때보다 많이 낮습니다. 대구 지역 역시 17.4%로요, 22.8% 4년 전 선거보다 낮습니다. 인천 투표율입니다.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역시 14.5%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15.6%, 2014년 선거 때 21.1%를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울산 15.8%로 7%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세종 역시 13%로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16.2%로 4년 전 21.5%보다도 낮습니다. 강원도는 22.1%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살짝 높습니다만 4년 전보다 역시 낮습니다. 충북 지역입니다. 20%로 25.6%를 기록했던 4년 전보다 역시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충남입니다.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20%로 28.5%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경북은 17.7%를 보이고 있고요. 경남 지역은 1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주는 20.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 2014년 때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셨으면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함께해 주실 뉴스특보 함께해 주실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요.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정은갑 MBN 수석 논설위원, 문대근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 오지혜 MBN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 의원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투표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사전 투표를 하셨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4년 전보다 많이 낮아요. 예.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낮게 나옵니다만 일부 예. 지역에 따라서는 또 높게 지금 나오는 곳도 있고 예. 사전 투표 반영이 이제 오후 1시쯤 돼야 되는데 역대에 예. 비해서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실제로 반영이 돼야지만 그러면 예년과 비교해서 투표율이 어떤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는 사실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예. 그 여당 압승이라는 그런 지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예. 이런 형태로 가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부각되면서 예. 또 그 야당 입장에서 추격하는 것도 있고 예. 마지막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선거 결과 또 선거 이후의 상황이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도 당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정계 개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당대표라는 것은 2년 뒤에 있을 예.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또 국회의원 재보궐 12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당의 움직임, 그 이당 이런 어떤 지형의 변화도 예견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번 투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사전 투표율은 좀 높았어요. 그렇죠? 이제 오후 1시부터 집계되는 투표율에 이 앞서 했던 사전 투표율이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수치는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세종이 가장 낮은데 제주 지역은 아무래도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 그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직 도지사 예. 하고 원희룡 도지사죠. 그리고 예. 이제 또 문대림 후보인가요? 그쪽 예. 그 민주당 쪽에 그 두 분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좀 더 앞서가 나가고 있죠. 예.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 때문인지 예. 이게 좀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것 같고요. 예. 다른 지역들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예. 그것이 가지는 분산 효과. 원래 이제 본 투표일에 그 하셔야 될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전 투표로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예. 투표율이 좀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미담의 결과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북미담의 결과라기보다는 북미담의 진행 과정이겠죠. 예. 워낙 이게 그 큰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예. 유권자들이 어떤 그 지역 일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저조했거든요. 예. 지역 일꾼들끼리의 정책 공방 이런 것들도 좀 치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에 9시 반경에 제가 그 속해 있는 투표소에 투표를 했거든요. 예.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비교적 분위기가 상당히 한산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시 반이라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예년에 비해서 투표소 분위기가 좀 한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지역은 좀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경기 지역, 또 경남 지역, 뭐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고 또 각 당도 이 지역만큼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 서울 지역은 어떻게 지금 이 박원순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또 이 김영환 김문수. 김문수 후보 네. 예, 이런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앞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그랬죠. 네. 예. 그러나 이제 투표라는 것은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각 당에서는 자신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앵커가 지적했듯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그만큼 많이 밀집돼 있고 하나의 그 전국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서울시장이 여야 누가 되는지 또 예. 이번에 선거에서 또 관심인 것은 지금 야당은 분열돼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또 한국당 그러니까 2위 싸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예. 2위, 3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향후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예. 정계 개편, 야권의 어떤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 새롭게 합종 연행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2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경기 지역에서는 지금 이재명 성남 후보의 과거 이제 여배우와의 관련 의혹들이 굉장히 선거 막판까지 쟁점이 됐거든요. 이것이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쪽 네, 예. 그게 분명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악재인 것이죠. 근데 막판에 그 문제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방선거라는 게 정책, 정말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예. 정책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검증, 네거티브 형태가 계속 지금 난무하다 보니까 그 결과, 그거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질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과거에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던 것에서 예. 상당히 추격하는 모양새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어떤 애당초 처음에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예. 이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여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자신 있다. 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될 줄 아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명철 의원님,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영남 지방에서 특히 이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과연 지금에 있는 민주당 쪽이 과연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전통적인 강호인 자유한국당이 수성을 할 것이냐. 반면에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여기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냈잖아요. 그 지역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일단은 경남 지역부터 예. 말씀드려보자면요. 경남 지역은 정통적으로 지금의 야당이 예. 이제 도지사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김경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고 예. 이 김경수 후보의 도전이 과연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도지사 선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 이제 큰 관전 포인트죠. 예. 단순히 이제 김경수 후보 개인의 성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남 지역의 어떤 표심들이 과연 과거 현재 야당 지향적이었던 그런 표심들이 예. 지금의 여당 지향적인 쪽으로 좀 바뀔 것이냐 흐름이 예. 이거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호남 지역은 아마 지금 그 평화당 같은 경우에 예. 지난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 민심을 많이 지지를 얻고 예.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예.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처럼 평화당 후보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인지 호남 민심이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뀌어진 정치 지형을 반영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각 당 모두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오늘 자신들 승리할 것이다라고 저마다 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의 유세 모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야당들이 아무리 발목을 꺾어놓자 견제해야 된다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1년 된 나라 앞으로 4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 아들 딸의 미래고 내 삶이 좋아진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투표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인물 이제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방에서부터 제3당의 힘을 실어주셔야 지역의 미래 가로막는 지방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녹색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청년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골목까지 정의롭고 뿌리까지 공정한 대한민국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각 당의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회오리도 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각 당 모두 이제 잔뜩 좀 긴장해 있는 모습인데, 뭐 추미애 대표는 목이 좀 쉬기까지 좀 했고. 그렇죠. 지금 예. 뭐 각 대표들 사활을 걸고 가서 지원 요새를 하고 있고, 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수도권 외에 부산, 경남, 울산 이 PK 지역에 예. 상당히 관심이 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예. 과연 그 부분을 지금의 야당 이제 한국당이 수성을 하느냐, 예. 아니면 이 또 새로운 그 진영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이후에 과거 이제 영남 지역에 있어서 TK와 PK 분리하는 이런 전략으로 한 것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먹혔고 그 결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인구 측면도 그렇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차기 대선도 그렇고 여러 지형을 봤을 때 과연 그 부산, 울산, 경남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또 다른 의미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나온 그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후보가 만약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상당히 대선급, 대선 주장급으로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이 선거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어제 있었던 북미 회담 결과,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평가절하하는, CVID가 빠졌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에서는 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선거의 유불리에 좀 영향을 미치나 보죠? 예. 아무래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완벽한 타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예. 그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내놓은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타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표장에서의 결집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 변수가 근데 과연 승패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지방선거 얘기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미 회담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늦게까지 있었던 이 세계적인 담판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We're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국민과 발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Very good. Very, very good. Excellent relationship.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en.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Signed today was a lot of things included. We didn't put it in the agreement because we didn't have time. 조심해. 네, 어제 정말 세계적인 담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갔느냐, 왜 빠졌느냐를 놓고선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김숙혜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고 갔던 중국 에어차이나 비행기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에 도착하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 도착한 것인데, 북한이 오늘 아침부터 어제 있었던 이 담판과 관련된 논평을 내놨는데, 역사적인 진전의 계기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예, 조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글귀를 노동신문 일면 탑에다 넣었는데, 북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어제 있었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네요. 네, 저게 예. 어제 신문인 거죠?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게 그러니까 2012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되고 난 이후에 국제 무대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최소한 시진핑도 좀 만나고 그리고 푸틴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상대 안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그 2013년인가요? 몽골 대통령이 한번 그 평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심지어 자기가 초청해서 방문해온 외국 대통령을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몽골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 내가. 그 최소한 이 남쪽이거나 혹은 중국, 뭐 그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아니면 미국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격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몽골 대통령이 굉장히 화내신 게 그러니까 발언을 하시고 가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도 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돌아갔으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보기에는 정말 원하던 것을 드디어 해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 내가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 그 내 위치를 자리 잡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제대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정말 기다리던 상황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빨리 기정사실화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걸 위대한 업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수님이 존경하는 경외하는 원수님이 나가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주민들한테 빨리 알리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치광이 늙은이 뭐 이러면서 또 미제국주의 뭐 우리를 건들면은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런 문구들이 가득 실렸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또 조선중앙TV가 갑자기 조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국을 평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제 확대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 양쪽의 정상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통역이 있고 각자 그 3명씩 배석을 했던 자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그 리수용이 이제 예, 그 외무성 배석자 부사님. 중에 예. 한 사람으로.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예. 저분이 작년 9월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 9월 예. 유엔에 가서 그러니까 유엔 석상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막 뭐라고 예. 비난 그 좀 약간 입에 담기 민망한 용어로 예. 비난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이블을 마주하고 예. 그 자기가 그렇게 험난하게 비난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언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1년도 안 됐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진짜 이 몇 달 사이에 너무 빠르게 예.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예. 우리 모두 다 약간 적응하는데 이렇게 조금 그 예. 상황에 적응하는데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뭐 비슷한죠. 볼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파적 성향을 가지는 그쵸. 미 백악관 보좌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그러니까요. 이제 네. 나왔거든요. 보면은 얼마 전까지 서로 으르렁거리던 북미 간의 어떤 다른 색다른 모습들이 오늘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오지혜 기자, 지금 어제 밤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미국으로 좀 돌아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다 도착해 있는 거죠.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한 7시쯤에 그런가요? 워싱턴에 예.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괌과 하와이를 거쳐서 지금 가기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측입니다만 지금 평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전에 지금 중국 그 베이징에 2대의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했고 예. 한 대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게 이제 평양에 들렸다가 지금 예.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가는 비행기 안에? 중이다. 예.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비행기로 가는 도중에 계속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됐던 게 북미 협상 진행되는 한 한미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꺼내서 굉장히 우리 내부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또 재확인하는 그런 트위터 내용을 다시 또 비행기 안에서 올렸어요. 그 부분과 관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언론보다는 자신의 트위터를 더 이게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어떤 스타일인데요. 그동안. 예. 어떤 그 공적인 문제도 예. 사적화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트위터로 발표하고 예.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예. 폭풍 트윗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중요한 세계적인 담판을 했으면은 사실은 좀 기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향후 실무 협상이라든가 후속 회담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제 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트위터를 본인이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부정적인 어떤 기류, 예. 여론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빨리 무마하거나 이렇게 예. 순화시킬 필요성을 굉장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언론에 예. 플레이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 알리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2번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6시에 한 번 했고 바로 1시간 전쯤에 예. 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 트위터 내용 중에 계속 논란을 이끌고 있는 예. 문구가 하나 또 있는 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선의 협상이 진행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선중앙통신이랑 노동신문에서도 한번 아까 보여드렸는데 예. 그 화면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김정은이 직접 한미 이 연합훈련 나는 싫다. 예. 그래서 요구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직접 요구를 했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도를 했죠.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매체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논란을 이끌 수밖에 없는 예. 대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이제 앞서 한 8시에 저희들 이제 아침 매일경제 프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루긴 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이 한미연합훈련 문제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 종전선언까지 저희들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회담의 굵직한 내용들이 이미 어제 많이 나왔고 또 오늘 아침에 이미 많은 언론들이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요. 조금 지역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고서 나중에 이 얘기를 좀 하죠. 김숙희 교수님.
김여정과 이 현송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는데 사실 어제 너무나 큰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여정, 현송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현송월이 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갔을 텐데 뭐 일각에서는 오찬 때 축하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또 미국과 이 핑퐁 외교처럼 미국과의 어떤 문화교류를 위해서 간 것이다. 뭐 등등의 추측은 난무했는데 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많은 신문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간의 그러니까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 갔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히든카드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미국 쪽에 카운터파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공연을 논의를 하려면 누군가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해줄 우리로 사람이 치면 문화관광부 장관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실무단에서 네, 어쨌든 뭐 무슨 악단장이 오든지 예. 뭐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소한 결정들을 할 사람들이 이쪽도 있어야 이게 예.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현송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 포함해서 이 싱가포르 간 기회에 앞으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인가를 예. 여러 면에서 본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뭐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사업이나 뭐 그 공연 관련 산업이나 이런 예. 부분에서 짚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 눈에는 볼 수 예.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이제 그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림자처럼 세심하게 챙기는 김여정이 있잖아요. 예. 김여정도 누가 챙겨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예. 정상을 챙기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예. 그 김여정은 이번에도 4월 27일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처럼 예. 똑같은 그림, 심지어 의자도 빼주고 예. 오빠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준비해 놓은 펜 대신 예. 새로 펜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전달해주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역할은 이 오빠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여정도 누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행 역할을 자기보다는 한다. 예. 조금 나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예. 그리고 기왕이면 여성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때에 따라서는 김성애가 하기도 하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최선희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백두혈통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최선희는 예. 정말 묶여 있었거든요. 성김이라는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바쁘고 김성애도 나름대로 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아마 김여정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의지할 예.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나를 좀 도와줘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역할이 현송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우리 김석환 교수의 개인적인 진전이, 추측입니다. 네, 예. 순전히 근데 현송월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거물급에 속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김여정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겠느냐. 물론 가능한 저는 할 가능성도 것 있고, 같습니다. 예,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른 모종의 역할을 띠고 간 것이냐. 싱가포르와의 문화교류가 또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꼭 미국하고의 문화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추측이 듭니다. 문 부회장님은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현송월의 역할을. 그 김여정을 이렇게 밑에서 보좌하고 예. 뭐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그 김여정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이설주 여사, 예. 이설주 여사하고 굉장히 친한 거의 뭐 식구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어떤 그 역할을 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예. 얘기하면서 그 일정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떤 예술이나 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북미 관계가 많이 호전이 된다면은 정말 현송월이 이끌고 있는 삼지연 관현악단 등이 미국 뭐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마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보건데 문화교류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단독회담 과정 속에서 예.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비핵화가 물론 주요 의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제2 정상회담 등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 초청 또 평양 방문 서로 여기까지 주고받은 상황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 뭐 다음 달이라는 초청 메시지까지 줬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 국가를 방문했을 때 예. 정상만 가느냐 그에 따른 여러 수반되는 부수적인 그 내용들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수행원 중에서 거기에 뭐 문화담당을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다가 염두에 둔 그런 행보라고 읽혀집니다. 예. 김여정도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그림자 수행을 했고요. 역시 이제 정상회담 자리에 이제 뭐 학대회담에는 배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찬이라든지 아니면 단독회담 때는 옆에 수행하면서 의자도 좀 빼주고 이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뭐 임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기가 죽지 않게 뭐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좀 수행한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는 것은 70년간의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의 예. 정상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담의 의제 자체가 비핵화 문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의 명운이 걸린 회담인 예.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회담에서 이제 김여정이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도 도동당 내에서 직책이 있고 예. 역할을 해왔지만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여정이 역할을 했듯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예. 김여정이 오빠를 그 수행하는, 보필하는 이런 예. 역할들을 착실히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고 그것이 자신의 조국,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봉사하는 길이다. 예.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권력 관계에서도 일정한 직책을 맡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중차대한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권한이 셀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비서실장보다 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권한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어떤 뭐 결정권이라든가 예. 자기가 관할할 수 없는 범위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훨씬 더 넓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수교까지 간다면 그 속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군요. 김수경 교수는 김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비서실장을 넘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부인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여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동생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족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남동생이 아니고 여동생이라는 게 북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동생인 경우에는 같이 백두혈통을 통해서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권력에 예.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 북한의 그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백두혈통이어서 어느 정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건 괜찮지만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서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예.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의 역할은 물론 하지만 예.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침없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가서 그 KTX를 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 진짜 기차 진짜 좋던데요. 예.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러나 김여정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예. 네. 그리고 혹시 오빠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너무 희망적인 사고를 예.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올 초 신년사부터 또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등 여러 가지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김여정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보이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면은 북한 정권 내의 2인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 역할, 또 때로는 위로를 해주는 동생의 역할, 뭐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아마 김여정이 수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하나는 노강철 인민무력상,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장관을 해당 사람이 오찬 회동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전임 이 인민무력상이 그것 때문에 교체됐다 이런 우리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정말 적국의 적국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노강철 인민무력상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또 교체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사전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이 앞에 그 3인방, 수뇌부 3인방 군부를 교체를 했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그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방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군부, 강경 보수 입장을 계속 견제해온 군부가 좀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4월 22일 날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군부 교체가 필요하고 또 군부 어떤 그 행태, 보수적 형태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또 이 적이라도 협상에서는 회담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 국가라면은 말이죠. 트럼프에게 거수경례했다고 또 평양으로 돌아가서 또 교체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일은 아마 칭찬을 받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변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임 인민무력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했기 때문에 교체됐다라는 우리 일부의 언론의 보도는 사실상 틀린 보도, 추측성 보도였다고 봐야겠네요. 예.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북한 군부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네, 그러면서 업무 오찬에 배석했을 수 있고 반대로 또 하나는 군부가 지금 많은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지금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나는 너희 측에서는 그 국방부 간부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행단에도 포함이 안 됐고 그런데 참석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내가 지금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너도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강철 이 인민무력상이 미사일 전문가예요,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때 미사일 엔진 개발 등을 폐쇄 조치하겠다 그쪽 지역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실무자는 사실은 이 노강철 인민무력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담 중에 뭐 조언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한 회담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CVID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핵미사일 그 기지를 없앤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거는 핵무기 자체보다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까지 본토까지 온다라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어떤 의미부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하는 군부라는 것은 사전에 다 의전 같은 거는 협의 논의가 되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마찬가지고 어떤 식의 인사를 할 것인지 그런 정도를 검토하지 않고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이번 과정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대 국가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국가로서 존중을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부터 보면 서로 상당히 그 존중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거든요. 물론 양쪽의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어떤 재건 또 체제 안전 이거에 대한 서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서로 자신들이 자제를 하면서 존중해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의 일종의 어떤 의례적인 그런 하나의 경례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민무력상이 미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향해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 같은 미사일을 날리지 않겠다라는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신뢰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예, 그런 제스처라고 해석할 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인물을 배석시켜서 우리가 미사일 발사기 이제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내 말을 믿어도 된다라는 징표로 거의 활용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사실 뭐 하와이나 괌 같은 데는 비상훈련도 여러 번 했어요. 미사일 날라올 거예요. 그렇죠. 예. 하와이에서는 해프닝도 있었죠. 예. 실제로 뭐 핵탄두가 날아오고 있다는 식의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 부분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책임자를 대동한 상태에서 군복을 입힌 상태에서 우리 그거 안 한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예. 이런 제스처를 보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해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예.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들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반대로 또 볼턴이라고 하는 미 백악관 참모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데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은 늘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뭐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인데 이 인물도 확대회담에 참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끝날 때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했듯 이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악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웃으면서 화답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강경하게 매파 발언 안 할 테니 야, 너 너무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합의문에 그런 그 분위기랄까 예. 이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좋은 서로 관계로 간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 그런 그 연장에서 보면은 사전에 어떤 그 밀당 과정에서는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걸 한다면은 좀 그건 양식이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흐뭇하게 두 사람이 악수하는 거를 봐요,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사이가 안 좋아서 볼턴 보좌관이 저 자리에 과연 올까 말까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움직임은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 북미 정상 만나서도 지금 한국에 와서 또 내일 그 문 대통령 만나서 설명을 하고.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외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결과물이 집약돼야지만 중체대한 소위 말하는 비핵화라는 굉장히 그 어렵고 긴 과정일 것이죠. 그 문제가 순탄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각국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왜 이전에 막 다투다가 다시 또 웃고. 그 외교에서의 영원한 적과 동지라는 게 없죠. 신뢰만 있는 거죠. 신뢰, 국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떤 내일에 어떤 모습일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정상은 과거의 70년의 대결에서 서로 만났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야 그러면 평화체제로 한번 가보자. 핵을 없애고 그러면 뭐 체제 연전을 해보겠다. 이런 지금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주변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군복을 입은 북한의 인민무력상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강한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 서로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그것은 북미 간의 신뢰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양 정상도 신뢰관계를 쌓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핵심 강경 매파들도 같이 이제 서로 화해와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칭찬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똑똑하다, 사람이다, 뭐 똑똑하다, 뭐 그리고 그 중간에도 뭐 이렇게 엄지척 같은 거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1분이면 알고 만약에 진정성이 없으면 난 튀어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적어도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 만하다. 그런 면에서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완벽하게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완벽하게는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제대로 했을 뿐이니까 이 시작이 곧
뭐 완벽한 끝이다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긴 노정의 첫걸음을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나랑 맞은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를 다투어야 되는 상대방의 수장인데 그 수장이 완벽하게 요번 위기만 어떻게 살짝 넘기고 어떻게 사기치고 좀 도망가 볼까 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한번 이 노정을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에 따른 그 진정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신뢰한다라는 표시는 지금 여러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합의문을 근거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흥미롭긴 합니다만은 주변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제 북미 간의 정상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 합의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나름 또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변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코 주변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미 간의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진짜 지엽적인 얘기인데 많은 기자들이 어제 오찬에 햄버거가 등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또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작 햄버거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햄버거 협상을 만약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라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단판을 짓겠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찬장에서 그 메뉴 하나를 가지고도 분명히 북한이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햄버거는? 그건 추측이죠. 왜냐하면 김창선과 그 헤이긴 북한 비서실장 그때 이제 실무 협상에서 뭐 메뉴 하나 가지고도 다 논의를 했을 텐데 그렇겠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 이제 논외로 제거를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3국에서 열렸으니까 어느 나라 쪽에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음식이나 뭐 메뉴 다 2가지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상들에게 선택해라. 그래서 너가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약간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먹는 게 전혀 뭐 어색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 아무리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패스트푸드를 먹냐. 그것도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내가 어떻게 먹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패스트푸드 좋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캐비어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캐비어, 삭스핀, 네. 그리고 삭스핀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와인 좋아하는 것도 들었고, 에멘탈 치즈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햄버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좋아해도 북한에서는 먹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한동안 그 평양 내 주요 대학들의 대학생들한테 고기 겹빵이라고 해서 이게 햄버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넣고 빵을 양쪽에서 붙이는 거죠. 고기 겹빵. 그렇게 햄버거를 부르는군요. 네. 그래서 그 고기 겹빵을 그 주요 대학들의 대학생들한테만 배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고기 겹빵을 하루에 하나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일종의 신분의 상징처럼 돼 있고 실제로 가격도 굉장히 대단히 나가는 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양 안에 그런 패스트푸드점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그걸 즐겨 먹겠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정상회담, 또 세계적인 담판에 끝난 이후에 오찬에 올라오는 음식이 햄버거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파격적인 격식을 깨는 오찬이 나오기에는 메뉴가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미국의 농구 스타였던 로드먼이 야, 거 봐라. 내가 옛날에 한 말 맞지 않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질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로드먼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냐. 봐라, 이제 내가 말이 맞잖아. 이런 또 해프닝성 얘기도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와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I'm just happy to be a part of it because I think I deserve it. I think that I brought awareness to a lot of things around the world. It should go fairly well, but people should not expect so much for the first time. So when I said those things
when I said those damn things, when I went back home, I got so many death threats. I got so many death threats when I was sitting there protecting everything. And I believed in North Korea. And when I went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had to hide out for 30 days. I couldn't even go home. But I kept my head up high, brother. I knew things were going to change. I knew it. I was the only one. I never had no one to hear me. I didn't know one had to see me. But I took those bullets. I took all that. I took everything. Everyone came at me, and I'm still standing. And today is a great day for everybody. Singapore, Tokyo, China, everything. It's a great day. 예, 정말 이게 액션이 커요. 예, 오버 액션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허풍쟁이고 또 그것도 북한에서 굉장히 적국시하고 있는 네. 북한에 들어가 미국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미국민들로부터 너 정신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난 또 암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전문가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현 상황을 맞춘. 대단하네요, 로드먼.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 과연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정보를 예. 수집하고 종합하고 판단해왔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대면 보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판단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정호영 안보실장이 가서 예. 대면했고 그다음에 이 폼페이오 예. CIA 국장 직함으로 가고 국무장관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솔직하다, 야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 예. 특히 전문성도 많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해도 된다. 최종 판단을 예. 폼페이오 방북 2번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사된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뭐 어떤 이념이랄지 예. 이 적대 관계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색안경이랄까 예. 그게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예. 또 이 회담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분 되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서럽죠. 자기는 바른 말 하는데 주변에서 전부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믿어주지도 않으니. 예.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저분이 왜 싱가포르를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회담의 역사의 일부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뉴스메이커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든 이분이 특히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타나면 기자들이 확 쫓아다닐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서럽게 울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예. 와, 내 말이 맞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결심을 굳힌 배경이 CIA에 대한 보고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이었죠. 그 부분에서는 뭔가 변화를 원하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그 예. 평가 보고서라는 것인데 그 안에 그 로드맨의 견해와 내용들이 담겼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곁에서 보고 말하는 행동 하나, 액션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거를 예.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일각에 들은 얘기는 로드맨에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물론 사실 확인돼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대북 제재 관련해서 예.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까? 일정 정도의 제재는 나쁜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급격한 개혁 개방에 따라서 감내할 수 없다라는 예. 그런 입장도 로드맨에 의해서 그거를 서방 국가에 전달했다는 예. 얘기도 제가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했던 것이고 로드맨의 이번 싱가포르 액션은 상당히 예능적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데니스 로드먼을 일종의 그 소프트 메신저로 활용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애드블룬 띄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저 사람이 방북을 5번 해서 2번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예.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자신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예. 가벼운 방식으로 한번 전달하는 메신저를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뭐 주변적인 얘기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김숙현 교수님. 지금 아침에 조선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도 보도를 했고 아마 이제 다른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텐데 북한 주민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제 대북 제재 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비핵화로 가고 또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남한과 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런 모든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은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체제 붕괴도 올 수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면 깰수록 독재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그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평양에 지금 사는 사람이라면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일단 예방 주사를 맞지 않고 딱 그 병균에 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당국이 이런 과정을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는 거를 세밀하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칫 이게 개혁 개방으로 갈 듯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 노동신문에 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군중대회 막 그렇죠. 하고 정신교육 시키죠. 네, 그리고 강연 자료 만들어서 다 그 각 단위별로 매번 강연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신문에 났으니 이건 지도자의 의지가 아니면 저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좋은 것만 뽑아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저기 가 있는데 그리고 간다고 신문에 나고 갔다고 나고 또 그 만났다고 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동신문은 그런 기능을 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아니라 자기네가 얘기하기에 구문이라고 한참 지난 소식들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이게 다 신문에 났거든요. 노동신문에 났어요. 사진도 다 났고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까지 노동신문이 그런 역할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 인민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그럴싸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싸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며칠 전까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님은 이 존경하는 원수님이지만 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수들이어서 아주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뭐 행사하거나 초등학교 행사 하면 이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미군 군복 입혀 놓고 가서 칼로 찌르고 이런 거를 경기를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신무장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의 괴수랑 지금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 공동선언을 서명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정신적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게 강연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강연을 할 거예요. 하긴 할 텐데 그 자료를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북한 주민들이 2000년 당시의 북한 주민하고 지금은 같은 듯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안에 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고 전화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랜드라인 전화라고 하는 그 유선 전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8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북한의 휴대전화가 한 500만 대 정도는 된다고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바깥 소식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안에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달러하고 북한 돈을 바꾸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안화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매일 아침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이제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리고 이 유선전화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해서 자 오늘 돈값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본 다음에 진짜 만났대?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소식만 주고받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만 알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확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들을 신문에 나든 안 나든 알았을 텐데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될까? 적어도 중국처럼 살게 될까?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될까? 장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에 강한 충격과 그다음에 희망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무지 심정적으로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가 있고 이런 걸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못 먹고 못 사는가. 이건 미국 대시 정책 그리고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핵이 전부였는데 핵을 포기하는 그 노선으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제재에 따른 어떤 고통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정권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과정이라든가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가서 조선중앙통신이 밤에 시찰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세스라는 얘기, 점진적이라는 것이 물론 비핵화에 대한 단기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한편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급격한 어떤 변화 이거에 대한 내부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당히 극찬을 하고 조치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분에 대해서 이해 공감대가 사실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단독 회담이든 어떤 공간에서든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그걸 설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유지는 확실하다. 다만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에 맞춰서 단계적 프로세스. 물론 현실적으로 비핵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있지만 이 점도 같이 배가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는구나. 10여일 들은 표현은 안 했지만 가는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기웃기가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제 중국의 발전상도 받고요. 싱가포르의 발전상도 받고, 뭐 베트남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경제개발 모델, 개혁 개방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 그리고 자기의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끝날 무렵에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보여줬고, 야 너네 비핵화가 되면 이렇게 멋진 호텔과 멋진 도시 속에서 멋진 환경 속에서 너희들도 경제 발전할 수 있어라고 보여줬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죠? 저런 걸 다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경협도 불가피하게 속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막 북한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북한을 보면은 1980년대 초 중국하고 거의 그 판박이 개방개혁 승부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반 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좀 연구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평이 아니 그 모든 걸 경제 발전에 투입해라. 경제 발전을 하지 않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자면은 죽음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리고 원로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개입도 조금 자제하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개방 개혁을 위한 그 특구.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북한이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총력 집중, 경제 개발고 22개 지금 지정했죠. 뭐 성과는 아직 없는데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등소평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을 처음으로 먹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지도자로 남고 싶은 게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혁 개방을 해서 부강한 국가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돼주면서 또 남북 경협도 빨리 활성화돼서 우리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나서
빨리 이제 군사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회담들도 속속 열릴 것이고 실무회담도 열린다는 얘기 있는데 이 경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재가 풀려야 액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럼 제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은 CVID, 비핵화 완전히 또 원칙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동만 걸고 있지 바로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잘 봐. 이거 내 말 믿으면 이 약속대로 지켜줄게. 이렇게 멋진 미래를 선물할게 하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도 4월 달에 판문점 그 회담에서 USB, 한반도 경제구상 담긴 USB를 똑같이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카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협상력의 우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조금씩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가운데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약간 남북 경협이 처지는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스러웠는데 그 합의사항 문구에 보면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고 나오고 그 판문점 선언에는 분명히 남북 경협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 어제 발생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되는 것인가? 일단 대북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은 미국이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대북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하는 대북 제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VID, 비핵화가 진전되는 단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답을 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국이 수행하는 대북 제재의 틀에 갇혀서 우리도 남북 관계에서 경제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틈새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소위 뭐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뭐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물론 그 이후에 유엔 제재 조치가 있었고 대북 제재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좀 피해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는 우리가 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특수성 부분들이 훨씬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계로서의 대북 제재, 남북 경협이라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겁니다. 워낙에 촘촘히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제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 그럼 그게 같이 될 거냐. 예를 들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같이 맞물려서 요구하는 게 바로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VID 완전한 불가역적인 검증까지 돼야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핵화 과정이 한 20% 진전되면 불가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당장 이제 미사일 그 엔진 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또 ICBM의 일정 부분 어떤 핵무기 관련해서 뭐 반출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고 움직여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대북 제재라는 이런 툴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서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둔 언급이 20%라는 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지나친 낙관도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지나친 비관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좀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남북 관계가 비핵화라든가 토대로 해서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라면은 과거처럼 어떤 특구라든가 뭐 금강산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USB에 여러 가지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 향후에 한반도로 어떻게 갈줄 알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제조업 몇 개 특구 정도 가지고 과연 그게 극복이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죠.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의 도로가 연결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유럽,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 유럽 등으로 갈 수 있는 대역사가 아마 시작되는 그런 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선거 날이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경협주들이 내일 아침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 있었던 회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관건은요, CVID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실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야 돼요. 이제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CVID에 VI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는 사실 이제 중요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연 북한이 조치를 취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지, 이런 어떤 미래 전망에서 언제쯤 그것들이 가시화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문 의원님, 뭐 당장 실무 차원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위한 정말 베리파이어블한 부분과 또 이제 불가역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그건 그대로 되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평양에 갈 건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백악관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기를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시기는 뭐 7월설, 9월설, 10월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관건은 뭐냐면은 북미 간에 이번에 나온 포괄적인 그런 선언 외에 실질적으로 선언은 포괄적으로 나왔지만은 물밑에서 협상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전에 미리 가서 계속 실무 협상팀을 가동을 시켰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이제 발표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북한이 내놓을 CVID와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그 CVIG,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죠. 이 부분이 큰 틀에서 타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단계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뭐냐면은 북한은 미사일 그 실험장 폐쇄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오히려 이런 로드맵을 좀 살짝 뒤바꾼 게 아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조치들을 몇 개를 실행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어떤 정점에서 CVIG와 CVID를 교환하는 방식. 이런 로드맵으로 혹시 변경된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증 문제가 남아있는데 검증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에 핵무기를 가국에다 자진 신고하고 폐쇄하고 IAEA에서 완전히 검증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10년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구체적인 검증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좀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정점에서 CVIG와 CVID를 교환하는 방식 이렇게 좀 로드맵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으로 먼저 무게 중심을 좀 옮겨갔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말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심이 좀 많이 되거든요. 양쪽에 있는 정상들이 서로 적국의 심장부로 방문을 하려면은 사실 종전선언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야, 우리 너네랑 안 싸울 거야. 이제 싸움은 끝났어. 전쟁은 더 이상 없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어야 양 정상이 서로 오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속도감 있게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금년 안에 남북한이 올해 안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려는 노력들을 미국하고 함께 할 건데 이번에 회담에서도 정전은 뭐 빨리 할 거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선언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협정도 아니고. 7월 판문점 또는 뭐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런 얘기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저는 뭐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좀 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8월 전에 이런 종전선언 또는 한미훈련의 축소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8월에 다시 또 북미 간에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기는 좀 봐야겠습니다. 훈련은 그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를 보면은 아마 중단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된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 실험장 폐쇄 조치하고 이렇게 맞바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뭘 했다고 예. 훈련을 중단해 하는 비판이 나오고 또 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런 게 꼭 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우리가 원하는 예. 게 뭔지를 찾아내서 좀 현실을 분석할 때는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사고를 갖는 게 그렇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항상 최악을 좀 대비하면서 네. 최선을 추구해 가야겠죠. 우리도 이렇게 내부에서 어제 있었던 세계적인 단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미국 내에서도 너무가 쇼만 하고 온 거 네. 아니냐 또 이런 부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주요 외신들은 어떤 평가를 좀 내나?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특히 뭐 일본, 중국은 러시아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먼저 제일 가까운 나라 중국 중심으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좀 이례적이었던 게 중국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주체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다는 거에 저희 취재진들은 약간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요? 비중을 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됐다. 이 극찬을 한 게 화춘잉 대변인이 나설 수도 있는데 급을 예. 높인 거죠. 그만큼 의미 부여를 했던 거고 예. 그 이번 회담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전용기를 제공하면서 이제 역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예. 돌아가는 그 귀국길에 북한 뭐 김영철이 됐든 아니면 고위 관리급이 아마 이제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성과를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들렸다가 이제 예. 중국에 가서 또 성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가 소외가 되지 않았구나. 예. 정말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중국이 누누이 말해왔던 쌍중단. 한미연합훈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핵도발이랑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외신들의 반응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정작 이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잘 마무리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평가들이 있을 예.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의 디테일한 협상도 계속 하겠죠. 예. 그러나 일단은 저 미사일 뭐 실험장 폐쇄라든가 또 뭐 일정 정도의 ICBM이라든 핵물질의 예. 반출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서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의 규제만화 이런 것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게 안 되고 그게 진전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든 평화체제 구체적인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예.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양 정상들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신뢰가 구축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예.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후퇴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국제 질서상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은 당연히 이제 외교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 또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일하게 남은 이 냉전 질서가 해체됐을 경우에 사실은 세계의 어떤 질서가 상당히 좀 변화까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예. 이른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과연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주변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히 알리면서 예.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끊임없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나라 하나가 예를 들면 틀어져서 계속 회방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국면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건 역시도 이제 우리의 중요한 몫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합심해서 좀 이 국면을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문제는 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지방선거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용 기자. 네. 자, 지금 네. 오후 1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사전 투표율도 모두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투표율이 43.3%. 4년 전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수치긴 한데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 투표 마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각 당은 투표 동료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시간 동안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가운데 투표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총 7,160km를 달렸고 총 26시간 30분의 유세를 했다며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에도 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열린 미북 회담을 언급하며 해외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이 김정은 완승, 트럼프 완패라고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투표를 통해 국민의힘으로 안보와 경제를 바로잡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다른 회의 없이 투표율 추이를 지켜본 가운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당 독점 시대를 끝내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당 4번 타자를 챙길 풀뿌리 후보를 뽑아달라고 투표를 독려했고,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에는 저마다 개표 상황실에서 민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 교수님, 문 의원님. 사실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투표인데 이거 하지 않고선 정치인들이 욕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유난히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기는 또 처음이에요. 아마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이 투표 행위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음으로 자꾸 전락해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투표 행위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돌아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투표하면 뭐하냐?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쉬울 때만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정치 참여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치의 질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질이.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진영 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사실 투표 행위에 대한 피드백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에 계속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뭐 제도적으로 투표를 뭐 반강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정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욕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정치 수준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를 통해서는 변화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 과정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투표율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은 왜 그러면 뭐 북한 핵 문제라는 이슈가 있고 또 정치권의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사실은 그 보수당의 변화의 움직임을 상당히 갈망하는 그 지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못 따라갔고 그 후속으로다가 물론 여론조사입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기울어진 눈동장이 된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그 기존의 어떤 선거보다는 좀 치열하게 관심도라든가 어떤 반영이라든가 물론 또 언론도 이제 워낙에 이제 북미 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쏠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예를 들면 정치 수준이라든가 투표 행위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굉장히 경종을 울리거든요. 어느 한쪽에 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또 채찍질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또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는 나중에 추후에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치학자들 분석을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쓸 때 이것이 사실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많이 꺾어놔가지고 투표를 안 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다들 각 당에서 그러고 후보들도 그랬는데
임박하니까 또 뭐 여배우 의혹도 나오고요, 땅 투기 의혹도 나오고요, 뭐 또 재산 빼돌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서로 막 쏟아내요, 그렇죠? 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후보자들 입장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제 표가 쌓이지는 않아요. 예. 제 표는 쌓이지는 않는데 상대방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력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상향으로 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하향으로 가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의 그 부작용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현혹하게 되는 건데, 사실 예. 네거티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거 과정에서 예. 후보를 검증하는 거는 정책도 검증하지만 도덕성도 검증하거든요. 예. 왜 도덕성이라는 건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고위직 공무원들로서 역할을 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명직 다른 공무원들에 예. 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일수록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사생활을 파헤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네거티브 하는 것들이 길게 가면은 유권자들은 그것 자체에 이제 식상하게 되는 예.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그 정치 문화 자체가 좀 선거 캠페인 예. 문화 자체가 좀 개선이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이 좀 나왔는데 오전에는 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낮아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합산이 되니까요.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은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또 총선 때보다는 좀 높게 나와요. 다행입니다. 혹시나 북한 북미 이슈 때문에 완전히 뭐 무관심 속에 치러지지 않나 걱정이 많은데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도 사실은 이렇게 선거 치러야 돼요. 저거 연습해야 됩니다. 예, 저거 연습하고 과연 누굴 찍어야 될지 뭐 90% 이상의 찬성이 나오는 일은 거의 99.9%의 찬성률이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부분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 곧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네, 예. 네.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게 예. 그러니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예. 항상 99.9% 낮아도 99.7%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40% 이거 충격일 거니까 예. 그 과정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연습하는 거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단기간 안에 선거 시스템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중국은 선거 시스템 도입하지 않고서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기 네. 때문에 예. 북한도 지금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뭐 싱가포르도 사실은 독재를 유지하면서 예, 경제 발전을 했을까 그런 모델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남북 관계 오늘 또 지방선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서로 무관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고요. 오늘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